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외에서부터 자외선 차단 지수 논란이 있었고 또 저에게도 댓글에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제가 피드백 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연구원들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임상에서 제조사 이런 여러 곳을 취재를 했고 50여 개의 화장품 브랜드사를 조사를 했는데요. 식약처 제조사, 임상회사 브랜드사 이렇게 쫙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법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4개월간 취재한 내용 그리고 제가 생각한 해결 기준을 가지고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SPF와 PA.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SPF 지수에 대해서만 다루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할 단어가 있는데요. 모임상, 모처방, 본임상입니다. 모임상이란 거는 제조사가 처음 모처방을 만들어서 임상 받은 후 식약처의 허가까지 받은 처방을 말하고 그 임상을 모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자식 처방으로 다양하게 변형해서 브랜드사에 납품을 하는데요. 그럼 브랜드사가 이 변형된 자식 처방을 완제품으로 임상을 받는 것, 요걸 가지고 본임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장품 법 제4조에 의해서 기능성 화장품은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10조에 의해서 심사 제외 보고서 제출 항목이 가능하다. 보고서로만 해도 된다는 거죠. 브랜드사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모든 브랜드사는 이 보고서만으로도 SPF 50이라는 표기를 제품에 할 수 있고 화장품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심사받은 품목, 이게 바로 모처방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2011년이라고, 이 얘기는 이미 만든 모처방으로 해서 지금까지 10년간 새로운 선크림을 만들어 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 시스템이 OEM이나 ODM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만든 후에 임상기관에 의뢰, 식약처에 심사보고 또 최종 제품 브랜드에 납품하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기허가받은 품목, 모처방이죠. 동일한 원료 규격 및 함량을 사용하고 제형이 동일할 경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50이라고 적혀 있어도 40까지는 같은 효능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화장품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SPF 50이 SPF 40까지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먼저 선크림 지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하려면 크고 작은 제조사, 콜마, 코스맥스 또는 작은 제조사의 제품을 취합을 해야 되고 표본으로 국내 선크림, 해외 선크림까지 표본 집단이 다양해야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락한 모든 임상회사, 원료사, 제조사들은 제가 자비로 비용을 들여서 임상을 찍어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이 업계가 좀 조심스러워하면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50여 개의 브랜드사를 컨택해서 여러분의 판매 제품으로 본임상을 받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SPF 지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약처에서 심사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본임상, 가임상, 인비트로 시뮬레이션 예상가까지 모두 적용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40여 종의 제품을 구매하여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3달 동안 취재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브랜드에서 받은 본임상, 가임상 자료 19종, 전문기관에 의뢰한 인비트로 결과서 29종, 화장품 품질 관리사와 전 대기업 연구원이 시뮬레이션가, 예상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총 40여 종이 넘는 제품의 SPF 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모처방을 가지고 임상을 받잖아요. 제조사 기준 또 처방 기준 요걸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콜마 제조의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사용한 동일 처방 제품들입니다. 원료 약품인 분량표를 보면 무기자차가 총
7.99 함량의 동일 처방임을 알 수가 있죠.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분산 정도에 따라서 SPF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료 약품 및 그 분량 보시면 동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분산물에 따른 오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스터와 안정화제의 사용 유무로 인한 차이가 살짝은 있을 건데 유효성 오차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스터기 때문에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콜마에서 식약처에 SPF 50으로 허가받은 모처방입니다. 여기서 약간씩 변형해서 브랜드에 납품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 처방이 되는 거죠. 동일한 SPF 50을 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본임상을 51.6을 받은 디어달리아를 기준으로 4개 제품을 살펴볼 건데요. 제조사 동일하죠? 전성분상에서 유효 성분이 동일하다는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자식 처방을 받은 3가지 제품은 본임상을 받지 않았으나 본임상 결과값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맥스 제조의 동일 처방이면서 유기자차, 묽은 제형의 제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 약품 및 그 분량 보시면 유기자차가 총 10.5g 이렇게 사용한 코스맥스 제조 제품은 AHC, 사이닝, 미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원료의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일, 개봉 여부가 자차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63.6 본임상을 받은 AHC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사이닉과 미샤 역시 AHC와 유사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닥터자르트 역시 본임상 63.6이 나온 AHC와 사용한 유기자차는 동일하고 여기에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추가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모처방을 사용했으므로 SPF 지수는 50 이상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닥터자르트였잖아요. SPF 지수가 30 미만이 나온다고 논란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닥터자르트와 같은 혼합자차의 제품 2가지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메이크프렘이 혼합자차로서 9.1, 메이크프렘은 3월 5일 본임상을 완료했는데요. SPF 52.4를 받았습니다. 제형은 모두 묽은 제형이고 닥터자르트는 혼합자차로서 10.5, 메이크프렘보다 함량이 높으니까 SPF 지수가 높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닥터자르트와 유사한 처방 2번째 듀이트리인데요. 듀이트리는 3월 달에 본임상을 받았으며 SPF 62.8 플러스 마이너스 11.3 이렇게 받았습니다. 혼합자차로서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함량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 외에 유기자차 성분과 함량이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SPF 수치도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처방인 AHC 본임상 받았죠. 50 이상. 또 유사 처방인 듀이트리와 메이크프렘 본임상 받았고 50 이상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임상 받지 않았으나 닥터자르트 역시 50 이상 나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분류를 갈 건데 제조사는 다르지만 징크옥사이드 사용한 제품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징크옥사이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자외선 AB를 차단하는 성분입니다. 단일 성분만 딱 하나 사용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보타니트 징크라이트 선로션 인비트로 찍어봤을 때 55가 나왔죠.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본임상을 받았는데 SPF 67.9 징크랑 티타늄 2가지를 썼는데요. 대입을 해서 살펴보시라고 여러 종류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선크림의 종류는 해외 제조 선크림입니다. 유럽, 일본, 미국, 호주 선크림을 여러 종류를 구매해서 인비트로 값을 찍어봤는데 50에서 100 이상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기, 무기 상관없이 두껍게 발리고 밀폐력을 좋게 만들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고요. 이 선크림들은 선크림 2편 탑 오브 탑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PF 50이 나와야 되는 게 왜 30 미만으로 찍히느냐, 자차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고 종합 분석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제형적 요인입니다. 사람 피부에 테스트하는 걸 인비보라고 하는데요. 인비보로 본 임상을 받을 경우에 이 시험량이 제곱센티미터당 2mg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게 발라야 되는데 제형의 점성에 따라 얼마나 두껍게 바르냐, 얇게 퍼지게 바르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제형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제형은 얇게 바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선크림은 무조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서 화장이 잘 안 되더라도 하얗게 되더라도 그렇게 발라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실제 바르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제조일자와 개봉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한 제품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사용한 동일 처방이라도 디오달리아 무기자차 선크림은 제조 직후 자차 지수가 50 나왔는데 제가 1년 지난 제품으로 찍어봤더니 인비트로가 30대로 떨어졌거든요. 더 두껍게 발라지는 제형이 있죠. 선스틱. 메이크 프렘에 선스틱을 발랐을 때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비트로 값이 5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면 묽은 제형으로 선크림은 개봉하자마자부터 3패가 시작돼요. 2020년 제조,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선크림의 경우 20에서 30 정도로 많이 안 떨어졌는데 2020년 제조, 개봉 후 많이 사용한 선크림, 제조는 똑같은데 개봉을 해서 많이 쓴 거죠. 이건 3패가 많이 돼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임상으로 50을 받은 선크림도 시간이 지나면 20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샤, 닥터자르트, 메이크프렘 선크림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인비트로 끼리만 비교했을 때 묽은 제형은 4, 5로 확 떨어졌는데 선스틱은 거의 떨어지는 게 없었고 크림 제형은 한 10에서 20이 떨어진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개봉 여부에 따라서만 달라지나요? 라고 했을 때 제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자차로 두껍게 발리는 크림이나 선스틱은 계속 사용을 했어도 덜 떨어지는데 묽은 제형인 로션 타입이라거나 에센스 타입인 이런 제품들은 처음에는 빡 높게 올라왔지만 쓰면 쓸수록 금방 SPF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크림의 성분 처방에 따라서 1차적으로 SPF 결과치가 결정된다. 변함없는 기준점인데 이거 외에도 제형이나 제조일자, 개봉일자, 개봉 후 사용 횟수, 보관 방법 이거에 따라서 여가가 떨어져서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판매 제품으로 SPF 50 본임상을 받은 묽은 제형인 선크림이라면 두세 달 지나도 측정 시 원래 값보다 낮은 수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닥터자르트에 대한 논란이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제품들도 논란이 가장 많이 된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이 사용한 모처방이 원료 약품 및 그 분량이 총 3g의 유기자차를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자차 성분의 함량보다 가장 낮은 함량을 사용해서 SPF 지수가 낮겠다라는 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 성분과 이 함량으로 만든 선크림, 이걸 제조사가 임상기관에 의뢰해서 임상을 받았고요. 50으로. 또 이것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30 미만이 나온 게 문제가 된 거죠. 핵심은 법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자외선 차단 지수 범위를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SPF 50이 SPF 40까지는 마지노선 나오지 않도록 제조사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법에 아무 문제 없는데 하고 만든 그 관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표기 지수와 실제 SPF 지수가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조 직후 SPF 50이 임상으로 나왔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제조사에서 만든 즉시에 납품을 할 것이 아니라 두세 달 정도 제형 안정성, 인비트로 측정, 확인을 해본 후에 브랜드사에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요것을 놓친 게 정말 아쉬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제품이 SPF 50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SPF 50이 좋다. SPF 30, 40은 안 좋은 선크림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다각도로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회사, 식약처, 제조사, 브랜드사 또 저 역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에서 유연하게 풀어놨던 법을 원칙적으로 바꿔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야 법을 방패 삼아서 변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임상회사에게는 클라이언트의 입장보다는 제품에 집중해서 정확한 팩트체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조사는 인비트로 측정 또는 가임상 측정을 아예 시스템화를 해서 무조건 찍어보는 방식으로 제출이 됐으면 합니다. 브랜드사는 제조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판매 제품으로 본임상을 받고 제조사를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임 판매자잖아요. 또 디파와 같은 성분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브랜드사의 취재를 정확하게 하고 더블 체크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제조한 선크림들이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해야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건 빠르게 고치면 되고 보완을 한다면 K뷰티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 선크림 탑 오브 탑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임상 자료를 확보한 40여 종의 선크림 가운데 성분과 환경을 고려한 사용감과 가성비까지 고려한 제품을 탑 오브 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밤.